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변희영입니다.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백영욱 작가의 결혼기념일입니다. 백영욱 작가는 2006년 단편인 고양이 샨티로 문학동네 신인상을 수상했고요. 2008년에는 첫 장편소설인 스타일로 제4회 세계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소설집으로는 아주 보통의 연애, 장편소설로는 다이어트의 여왕, 실현당한 사람들을 위한 7시 조찬 모임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백영욱 작가의 결혼기념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결혼기념일 백영욱. 남편이 죽었다고 시동생에게 연락이 온 건 겨울이었다. 바람이 많이 불던 날이었다. 나는 멀리 한남대교가 내려다 보이는 이태원의 사무실에 앉아 광고 카피를 가다듬고 있었다. 판교에 세워지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헤드카피였다. 24시간 불이 꺼질 일 없는 사무실 안에서 어떤 형용사를 끼워 넣을지 고민하다가 행복이란 명사 앞에 멈춰서 내가 기억하는 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웃고 있었던가? 아마 울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 마지막엔 그 사람 울고 있었어. 이혼한 후 더러 그의 소식을 풍문처럼 듣긴 했다. 하지만 그마저 몇 년이 지나자 점점 드문드문해졌고, 우리를 소개시켜준 친구가 시카고로 이민을 간 후에는 소식이 영 끊어졌다. 그가 궁금하면 가끔 인터넷으로 이름을 검색하기도 했다. 당좌수표 부도, 채무 불이행, 출연료 체납, 연기자협회 제작자 L 고소. 나는 오랜 시간 그의 삶을 공격했을 단어들을 바라보곤 했다. 죽은 몸을 불살라 화장하고도 미처 추스르지 못한 뼈의 잔해를 들여다보는 기분이었다. 그것은 그의 실패가 아닌 우리의 실패였다. 그의 기사가 아닌 그와 나의 기사였다. 얼마 안 가서 파산을 알리는 신문 기사처럼 우리의 결혼 생활도 시효가 끝나버렸다. 속초는 몇 년 만에 처음이었다. 일요일 오전 진부와 속초를 가리키는 표지판이 눈에 스쳤다. 속초 70km. 이 속도로 가면 1시간 후 그곳에 도착할 것이다. 길가의 나무들이 바람에 심하게 부대껴 흔들리고 있었다. 시원해. 눈이 오려나? 창문을 열자 흐린 하늘 사이로 바람이 훅 얼굴로 밀려왔다. 진눈깨비 같은 것이 땅으로 떨어질 듯 공중을 부여했다. 구불거리는 산길을 따라 달리자 멀리 미시령 옛길과 속초로 가는 터널이 나타났다. 새로 산 내비게이션은 터널 쪽을 가리키며 터널 구간 운행 주의를 알리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왔다.
터널 주의 구간입니다. 통행요금 3,000원입니다. 언제 생긴지 모르는 생소한 터널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에 익숙한 미시령 일길로 핸들을 꺾었다. 속초에 빨리 갈 이유는 없었다. 날 기다리는 사람도 딱히 보고 싶은 사람도 없었다. 대신 미시령 휴게소에 들러 잠시 속초의 풍광을 내려다보며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고 싶었다. 그런 바람 앞에 서 있으면 풀리지 않을 것처럼 몇 달째 나를 괴롭히고 있던 일이 풀릴 것만 같았다. 잘못된 길입니다. 어? 잘못된 길이라고? 이쪽으로 가면 미시령 꼭대기 아닌가? 잘못된 길로 진입하셨습니다. 잘못된 길로 진입하셨습니다. 아닌데, 이 길로 가면 미시령 맞는데. 언덕을 오르자 1995년식 외제 스포츠카가 갸르릉대며 격한 숨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늙은 짐승 같은 소리였다. 말이 좋아 빈티지 카지. 이젠 부품을 구할 수 없어 수리를 맡기기도 힘든 고물 외제 스포츠카였다. 나는 기어를 바꾸고 산밑 풍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차를 몰았다. 잘못된 길로 진입하셨습니다. 잘못된 길로 진입하셨습니다. 뭐야, 내비게이션 경고음이 무슨 협박처럼 들리잖아. 그래, 여기가 미시령 휴게소 맞아. 뭐야, 사람도 하나 없고 출입구에 자물쇠가. 미시령 휴게소 폐쇄된 거야? 휴게소 영업을 잠시 종료합니다. 잠시라. 잠시란 말은 영원처럼 읽혔다. 그런 예감은 잔뜩 녹이 쓴 채 걸려있는 빗장 걸쇠와도 무관치 않았다. 속초로 가는 터널이 생긴 후 통행량이 적어서 자연스럽게 폐쇄된 모양이었다. 한때 관광 명소처럼 여겨지기도 했던 휴게소는 세월이 흘러 한물간 스타처럼 낡아가고 있었다. 우리는 속초에서 결혼했다. 친정은 서울이었지만 시댁은 속초였다. 결혼 이야기가 한창 오갈 무렵부터 양가에서는 예식 장소를 두고 신경전이 팽팽했다. 우리 집안에선 첫 결혼이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처음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아들이라 원래 남자 쪽으로 따라가는 게 요즘 세상에 남자 여자가 어딨어요? 요즘 결혼이 처음인 두 집안의 어른들이 예의와 체면을 차리려 진땀을 빼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 속에 잊히지 않는다. 우리의 스케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좋은 날을 받아야 하고, 얼마를 주면 얼마를 돌려줘야 하고, 무엇을 내주면 무엇이 채워져야 하는 그 복잡한 결혼의 셈법들을 우리는 묵묵히 지켜봤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결혼은 속초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결혼식장은 속초의 S 관광호텔이었다. 속초에서는 제일 좋다는 곳이었다. 서울에서 차를 몰고 올라온 하객들과 속초 토박이들이 섞인 결혼식은 정신없이 흘러갔다. 낯선 강원도 사투리가 뒤섞인 그곳에서 문득
외롭다고 느꼈다. 괜찮아? 힘들지? 저기, 나 당신하고 결혼하는 건 싫지 않지만 결혼식만큼은 너무 하기 싫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그때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 두려움을 나누는 법을 알지 못했다. 주인공들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절하라고 하면 절하고, 입장하라고 하면 입장하고, 사진 찍으라고 하면 사진 찍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아무 생각 말고 잘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어느새 끝나 있어요. 대기실 안에서 우리의 다툼을 엿들은 신부 도우미가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녀의 말대로 그 순간부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대신 눈을 감고 예식장 풍경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했다.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내가 지을 수 있는 최선의 표정을 지으면서 그때까지 예민하게 파고들던 예식장 풍경들은 점점 뿌옇게 흐려졌다. 야, 성희와 그만 좀 웃어. 그래. 야, 그렇게 웃으면 너 딸 낳는다. 뭐? 나는 환하게 웃었고 웃으면 딸을 낳을 거란 친구들의 농담에 더 크게 웃었다. 그때마다 흔들리던 길고 빳빳한 인조 속눈썹과 허리와 복부를 옥죄는 단단한 코르셋의 느낌은 더 예민하게 허기진 배를 파고들었다. 주례는 시아버지 친구인 속초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주례는 우리를 앞에 두고 사랑의 맹세를 요구했다. 자, 신랑 신부는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맹세하시기 바랍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까? 예. 네. 우리는 처음 본 사람 앞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뻔뻔한 요구와 뻔뻔한 맹세. 마침내 일면식 한 번 없던 그가 우리 결혼의 증인이 되었다. 주례는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처럼 이어지다가 기승전결도 없이 갑자기 끝났다. 새벽부터 신부 화장하느라 밥 먹을 시간이 없었던 나는 배가 고팠고 다리가 휘청거렸다. 하지만 그걸 맛볼 시간은 남아있지 않았다. 호텔 측에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스위트룸을 내주었다. 시설은 낡았지만 전용 거실과 전용 욕실이 딸려 있어 크기 하나만큼은 스위트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었다. 우리는 첫날 밤을 치를 새도 없이 피곤에 지쳐 골아떨어졌다. 미시령에서 내려오는 길에 휴대전화가 울렸다. 최국장님이네. 여보세요? 김 차장 어디야? 내가 휴가 중에 미안한데 빨리 좀 올라와야겠어. 큰일 났다 진짜. 무슨 일 있으세요? 제2금융그룹 프레젠테이션 거기 기업 이미지 광고 우리가 먹었어. 그 당신 듣기잖아. 이미지 광고. 최근 들어 내가 속한 CR1팀은 거의 수주가 없었다. 최 국장이 여러모로 압박받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그래. 언제 올라올 거야?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올라갈게요. 그 절대 안 돼. 이번 주부터는 주말도 없어. 내일 아침까지는 꼭 와. 괜찮다면 오늘 밤이라도 당장 올라오라고. 응? 최 국장님, 최 국장님? 최 국장은 내 대답을 듣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김 차장, 좋은 풍경 바라보면서 아이디어 많이 챙겨와. 내 목까지 회 많이 먹고. 응? 하트.
뭐야. 참. 전화를 끊자마자 메시지가 울렸다. 월차나 휴가 없이 몇 년 만에 얻은 첫 휴가였다. 하트 3개. 어이없어 웃음이 나왔다. 나는 최 국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월요일 오전까지 회사 들어갑니다. 동명항들러 회 떠서 갈게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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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멀리 겨울바다를 즐기러 온 커플과 사람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오랜만에 겨울바다가 보고 싶어 그곳에 약속 장소를 정했지만 바다보다 인상적인 건 바다를 보러 온 사람들의 뒷모습이었다. 한 남자가 모래밭에 앉아 등을 바싹 구부린 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이 파도든 멀리 떠있는 바위 섬이든 간에 나는 어느 겨울 경주의 대릉원에서 본 무덤처럼 둥근 그의 등을 바라보았다. 해변가에는 그런 무덤 같은 등이 겨울 바닷가에 띄엄띄엄 앉아 일제히 바다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속초 바다는 마치 신라의 천년 무덤을 호위하는 깐깐한 소나무들 같았다. 우리도 그때 영원한 사랑이라는 걸 맹세했었지. 낡은 성경책 위에 얹혀있는 줄의 손 역시 두툼했고 둥근 손등. 아, 추워. 코트깃을 여미고 추위로 단단해진 모래사장 위를 나는 빠르게 걸었다. 약속 시간까지 얼마 남아있지 않았다. 시동생을 만나기로 한 곳은 속초 바다가 보이는 한적한 커피숍이었다. 형수님, 진짜 속초까지 오셨네. 여기까지 오실 줄 정말 몰랐어요. 오랜만이에요. 전에 봤을 땐 교사를 꿈꾸던 앳된 사범대 학생이었는데. 저도 많이 늙었죠? 어휴, 아니에요. 그대로인데요, 뭐. 저기... 네? 그게 49제 지냈어요. 일주일 전에. 아,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사고였어요.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새벽에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택시 잡다가 그만. 납골당에 모실까 하다가 화장했어요. 자식도 부인도 없잖아요. 네. 원래는 속초 앞바다에 뿌리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아직 속초 앞바다에서 뱃일 하시니까. 네. 추암 아시죠? 삼척 앞바다요. 거기에 제 손으로 뿌렸어요. 장례식 때는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고향 친구 몇 명이 찾아왔었고 어떻게 알았는지 서울에서 채권자 몇 명이 장례식장에 왔더라고요. 뭐 채권자들도 그냥 조용히 돌아갔어요. 아버지는 형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바쁜 네 형수한텐 연락할 필요 없다. 그것이 예전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원망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부음은 알려야 할 것 같아서 49제를 끝내고 내게 연락을 했다고 했다. 정말 형수가 속초까지 내려올 줄 몰랐어요. 잠깐만요. 제가 처리할까 하다가 형수 연락받고 절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유 받으세요, 형수님. 이거 우리 웨딩 앨범하고 이건 우리 결혼 반지. 그가 내민 것은 우리 웨딩 앨범과 남편의 결혼 반지였다. 창밖엔 간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남편은 A방송국 드라마 PD였다. 그가 만드는 드라마가 시청률 기록을 갱신하며 기사들을 만들어내고 있을 때 그에게 거액을 제시하며 스카우트를 제안하는 수많은 유혹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연예기획사와 제작사들의 제안을 거절했다. 내가 스카우트 제안을 거절한 건 방송사와의 의리 때문이 아니야. 난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고 내가 만들고 싶은 드라마를 만들고 싶어.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 그는 독립을 선언했다. 독립 후 첫 번째로 연출한 작품도 작품성과 만족할 만한 시청률이 나왔다. 그가 받는 제안과 계약서들이 구체적인 성공을 의미하지 않는데도 그는 자신이 이루어낸 것들을 바라보며 꿈에 부풀어 있었다. 큰 성공이 큰 행복을 의미하진 않는다. 나는 경제적인 궁핍함 때문이 아니라 끔찍한 권태감 때문에 직장 생활을 이어나갔다. 그가 바빠질수록 일에 더 집착했고 경력에 도움이 될 만한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생각한 결혼 생활이 아니었다. 나 오늘 많이 늦는다. 자칫하면 못 들어갈 수도 있어. 그렇게 알아? 우리는 결혼 후 몇 년간 남들처럼 마트에 가서 장을 본 일도 없었고 밤에 마실 맥주를 고르거나 와인의 종류를 고른 적도 없었다. 내가 차린 밥상 앞에 앉아 함께 밥을 먹은 기억도 거의 없었다. 시댁과 친정에서 보내주는 한약을 그렇게 먹고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우리 부부는 사랑 안 해. 근데도 애는 잘만 생기대? 우리 그이도 그러더라. 가족끼리 자는 거 아니라고. 근데 애는 벌써 둘이잖아. 이게 뭔 좋아하니? 우리는 같은 공간에 살았지만 시차가 전혀 다른 도시에 사는 외국인들 같았다. 바쁘다는 게 꼭 나쁘기만 한 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때 나는 남편을 이해하지 않았다. 결혼정보회사의 카피를 만들기 위해 결혼 사례를 모으고 그럴듯한 문장을 늘어놓으면서도 나는 그를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그 시절이 내 삶의 화양연화일 수도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나는 타락하듯 그의 성공을 증오하고 깎아내리는데 남은 내 에너지를 소비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다. 2편의 드라마가 끝난 후 남편은 더 이상 바쁘지 않았다. 더 이상의 제한은 없었다. 그즈음 우리의 결혼 생활은 끊임없는 마찰의 연속이었고 우리는 그 마찰력으로 달려가는 고장난 자동차였다. 이혼 해줄게. 뭐? 이혼 당하는 게 아니고? 그래. 그럼 당해주는 걸로 해. 그의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다. 미간 사이 깊게 팬 자국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구덩이처럼 보였다. 다른 건 다 네가 가져. 나한텐 차만 줘. 경멸을 가장한 무표정이라든가 조소를 숨기기 위한 미소는 필요하지 않았다.
내 얼굴이 어느 정도까지 일그러졌는지 나도 알 수 없다. 다만 그것이 아주 짧은 단식과 함께 폭소처럼 터져나왔다는 건 안다. 집은 이미 은행에 압류된 상태였다. 우리를 지탱하던 마이너스 통장은 바닥을 친 지 오래였고 사방 1km 안에 있는 주위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돈을 꿀 수 없었다. 그가 내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은 우리의 화려한 과거를 상징하듯 남아있는 유물 같은 짙은 초록색 외지 스포츠카 한 대밖에 없었다. 어이없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차가 꼭 필요해. 돈 벌면 하나 사줄게. 나중에 돈 벌면 당신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망가졌는데 나한테 차도 못 줘? 내가 샀잖아. 내가 골랐어. 마지막 6개월 할부금도 내가 냈어. 이러지 말자. 제발, 어? 좋아. 차라리 팔아버려. 반으로 갈라서 나누자고. 톱이라도 갖다 줘? 당신이 자를 내 내가 해치워버릴까? 나 진짜 차가 필요해. 나도 필요해. 선영아! 내 이름 부르지 마! 기암괴석이 솟아있는 추암의 절벽을 바라보며 내 삶 역시 저 절벽 밖으로 내던져져 버렸다는 걸 깨달았다. 자동차라면 엑셀을 힘껏 밟고 한동안 공중부양하듯 날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빈 몸뚱이로 저 절벽 아래 몸을 날린다면 바위에 머리가 박살나 파도에 씻겨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 같았다. 나는 차를 가지고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까지 달려가고 싶었다. 그의 한숨과 탄식으로부터 그렇게 작별하고 싶었다. 그 역시 차를 타고 지긋지긋한 서울을 떠나고 싶었을지 모른다. 나는 해변에 세워놓은 차를 바라봤다. 가난한 우리가 가지기엔 터무니없이 후사스러운 것이었지만 그때 우리가 동시에 원하던 유일한 것이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가령 결혼이 조금씩 쌓여가는 적분이라면 이혼은 가장 작은 것까지 나눠야 하는 미분이라는 것. 공정해지기 위해 서로의 물건을 나누다 보면 결국 모든 게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함께 공유하던 시간이나 추억, 영혼까지도 말이다. 이혼의 핵심은 공정한 분배다. 평등한 분배가 아니라 공정한 분배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건 빚뿐이었다. 경제적 궁핍이 정신적 파탄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그때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었으므로 이혼을 확정받고 법원 앞에서 헤어지며 그가 했던 말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네 월급 통장 압류 곧 풀릴 거야. 빨리 못 헤어져줘서 미안하다. 커피숍을 나서자 아까보다 제법 굵은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눈을 감고 고개를 올리자 눈꺼풀 사이로 차가운 눈송이가 바로 녹아 물처럼 흘러내렸다. 거리의 사람들도 차들도 조금씩 속도를 줄여가고 있었다. 옷깃을 여미고 차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자동차 키가... 자동차 안에 앉아 나는 키를 찾기 위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주머니에서 자동차 키 대신 작고 단단한 무엇인가가 느껴졌다.
나는 그것을 꺼내들었다. 시동생이 건네준 남편의 반지였다. 나는 반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종로의 금은방에서 나누어 꼈던 우리의 결혼 반지. 그가 결혼 반지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마지막엔 돈이 없어서 쓰고 있던 노트북까지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팔아버린 그였다. 나는 가만히 반지를 쥐고 있다가 충동적으로 왼쪽 약지에 끼워보았다. 묵직하고 헐거웠지만 빠질 정도는 아니었다. 헤어질 즈음 급격히 말라가던 그의 모습을 떠올리며 나는 손에 낀 반지를 천천히 돌렸다. 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나누어 끼고 있던 시절에 내가 떠올랐다. 최 국장님이 여러 번 전화를 했었네. 안 받으니까 문자도 보내고. 김 차장, 속초 앞바다는 좋아? 응? 그 아이디어 생각하고 있지? 참, 김 차장, 이 진심과 긍정이 미래를 만든 J그룹, 이건 어때?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약지에 끼워진 그의 반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손을 조금만 아래로 기울여도 반지는 금세 떨어질 듯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었다. 나는 반지를 손에 낀 채 파란색 벨벳으로 덧씌워진 웨딩 앨범을 바라보았다. 동창 경혜가 말했었다. 웨딩 앨범 같은 건 이사 몇 번 하면 그냥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뭐 일부러 버릴 필요가 없지. 어차피 전부 사라져버리니까. 그런가? 내 결혼 반지는 케이스째 서랍 어딘가에 넣어둔 것 같은데 어느 날 사라져버렸지. 집안 전체를 다 뒤져도 찾지를 못했는데 사라진 반지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찾아온 건 아닐까? 웨딩 앨범을 펼쳤다. 웨딩 사진 속에서 우리는 웃고 있었다. 너무 환하게 웃고 있어서 사진 속 내 얼굴에 손을 갖다 대면 그때의 미소가 손가락 사이로 전해질 것 같았다. 사진 속 웨딩 커플은 몇 년 만에 속초만큼이나 낯설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먼지 쌓인 웨딩 앨범을 바라보는 것만큼 허망한 일이 또 있을까? 이젠 기억조차 희미한 일들이었다. 나는 앨범을 덮었다. 앨범 표지에 글씨 2003년 12월 17일? 하필 오늘이잖아. 하필. 화끈거리는 얼굴을 식히기 위해 자동차 창문을 열었다. 창문 밖으로 눈이 달려들 듯 몰아쳤다. 나는 창문을 닫고 앨범을 열어 다시 한 장 한 장 넘겼다. 모든 게 사라지고 난 뒤 남은 또렷한 감각이 내 머릿속에 각인돼 있었다. 가령 허기 같은 것. 그것은 내가 누구도 아닌 내 결혼식장에서 느꼈던 어마어마한 배고픔과 허기였다. 그날 검은색 나비 넥타이를 맨 직원들은 연회장을 돌며 하얀 접시 위에 스테이크를 서빙하고 있었다. 갈색 소스가 흐르는 두툼한 스테이크를 나는 눈으로만 지켜보았다.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사진 찍으라면 찍고 찍힐 동안은 말없이 웃으며 어딘가를 바라보았다. 정신없이 예식은 돌아가고 있었다. 새벽부터 이어진 신부 화장과 예식, 사진 촬영, 패백.
커다란 연회장을 돌며 이어진 하객 인사 시간에는 나는 허기를 느꼈고 몇 번 휘청거렸다. 그날 결혼식의 주인공은 나였지만 정작 나를 위해 마련된 음식은 먹지 못했다. 여전히 속초의 그 호텔에선 결혼식이 열리는 걸까? 그래, 가보지 뭐. 속초 S호텔 안내를 시작합니다. S호텔은 그때보다 조금 더 낡았다. 나는 봉투를 빌려 아무 연고 없는 신부 측에 축의금을 내밀었다. 그리고 허기를 채우기 위해 먹은 음식들은 죄다 불쾌했다. 나는 공범자처럼 웃고 있는 신랑 신부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다. 저들에게는 지금 내가 먹는 이 음식을 다시 먹을 기회가 아마도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차를 몰았다. 예정에 없이 석초에 들렸던 것처럼 예정에 없던 곳에 가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 건 그때였다. 여기쯤인가? 저기... 창문 사이로 흰색 스프레이로 그린 사람 모양의 형태가 보였다. 자동차 시동을 껐다. 소음이 완벽히 사라진 좁은 공간 안으로 뚜벅뚜벅 눈을 뒤집어 쓴 사람이 기어 들어왔다. 흰색 스프레이로 그린 흰 사람은 태아처럼 웅크린 채 검은 도로 위에 고요히 눈을 맞으며 누워 있었다. 여기야? 여기 맞아? 차에서 내려 나는 천천히 그곳을 따라 걸어갔다. 나는 가만히 그곳에 서서 사람의 모양대로 그려진 흰 선을 따라 잊고 있던 그의 모습을 그렸다. 우리 식구가 원래 머리숱이 많아. 숱이 많던 빳빳한 머리카락과 뼈가 느껴지지 않던 둥근 어깨, 보통 사람들보다 길고 듬직했던 팔과 다리, 실팍한 가슴의 근육들. 아이 참, 왜 그렇게 쳐다봐? 내가 그렇게 잘생겼어? 하긴 내가 좀 생기긴 했지. 웃으면 금음달처럼 구부러지던 순한 눈매와 10월의 달빛을 닮았던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그의 눈동자가 아득하게 만져졌다. 차가운 눈이 와락 얼굴 사이로 와닿아 녹기 시작했다. 그는 로드킬 핸스프레이맨이 되어 내 앞에 누워 있었다. 무릎이 꺾인 사람처럼 주저앉아 차가운 아스팔트 위 흰 사람을 만져보았다. 손끝에 혀가 달린 것처럼 아스팔트 위 흰 사람의 맛이 느껴졌다. 눈물인지 알 수 없는 맛이었다. 고개를 들었다. 하늘의 눈이 포근한 이불처럼 도로 위 흰 사람을, 그의 죽음을 하나씩 지워나가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눈을 온몸으로 맞았다. 차가운 눈바람이 뺨 어딘가에 칼끝처럼
아프게 달라붙었다. 형님, 화장해서 추함에 뿌렸어요. 추함에서 우리는 처음 이혼을 내뱉었다. 그와의 관계가 끝장난 곳도 그곳이었다. 영원히 잊고 싶었던 곳, 영원히 가지 않을 거라 다짐했던 곳이었다. 하필 그곳에서 홀로 가루가 돼 뿌려졌을 추함의 바다에서 나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당장 서울로. 주어와 동사가 사라진 문장은 냉정한 투로 나의 복귀를 명령하고 있었다. 컴퓨터의 모든 창이 동시에 열린 것처럼 많은 상념들이 밀려왔다. 내비게이션에 추함 해수욕장을 입력했다. 흐린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바람이 붕대를 풀고 달려드는 것처럼 길가의 깃발들이 세차게 날렸다. 추암 5km 남았습니다. 추암 5km 남았습니다. 추암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은 1차로와 2차로가 번갈아가며 곡선으로 휘어져 있었다. 차가 많이 다니지 않아 곳곳이 얼어 있었고 자꾸만 헛발질을 하듯 길 위에서 미끄러졌다. 속도를 최대한 줄여서 운전했지만 핸들이 심하게 흔들렸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제동이 쉽지 않았다. 이제 이 좁은 길만 지나면 바다였다. 천천히. 아이 참 왜 자꾸 전화를 하는 거야? 여보세요? 야! 너 왜 전화를 안 받아? 너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와. 우리 팀 난리 났어. 큰일 났다고. 어? 아이 정말. 여보세요. 야, 왜 대답이 없어? 뭐야? 뒷바퀴가 길 밑으로 빠진 거야? 아 정말 어떡하지? 여보세요? 네, 비상견인 좀 요청하려고요. 지금 폭설 때문에 빨리 출동하기는 힘듭니다. 거기가 어디죠? 여기요? 여기가 추암 계곡이 있는 쪽이요. 바퀴가 빠져서요.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영동 지역 견인차들 모두 폭설 때문에 다 출동했거든요. 1시간 이상 기다리셔야 합니다. 내 앞에 펼쳐진 믿기지 않는 눈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었다. 라디오에선 영동 지역의 대설주의보를 계속해서 긴급히 설명하고 있었다. 지루한 시간이 눈처럼 쌓였다. 그때 아주 멀리서 견인차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견인차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아이고, 이거 외제차네? 국내에서 이런 차 처음 보네. 어디 보자. 아이고. 구룡구동에다가 스포츠카. 대박이네, 이거. 견인 못해요, 이 차. 뭐라고요? 스포츠카는 견인하면 밑이 끌릴 수 있어요. 모르셨어요? 아니, 눈 오는데 밑이 끌릴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 오는데 왜 여기까지 기어오셨냐고요. 지금 말싸움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견인해주세요. 급한 일 때문에 그래요. 이봐요. 이거 후륜구동이라 어차피 견인 자체가 안 돼요. 이건 신형 견인차가 와야 된다고요. 오늘은 힘듭니다. 아저씨. 아, 진짜. 자동차를 머리에 이고 뛰어가면 모를까. 이 차로는 견인 못한다니까. 나도 아줌마 때문에 허탕 쳤잖아. 한번 출동하면 기름값이 얼만데.
그럼 저보고 어떡하란 거예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요? 그야 아줌마가 알아서 할 일이죠. 더 있다간 눈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해요. 이 동네가 어떤 곳인데 여기 체인도 없이 옵니까? 그가 나와 외제 스포츠카를 번갈아가며 노려보았다. 눈이 계속 쏟아졌다. 나는 휴대전화를 열어 메모에 든 렌터카 회사로 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통화 중이었다. 추함에 가기도 전에 눈발 속에 갇힌 늙은 외제 스포츠카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눈보라 속에서 견인차가 멀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봤다. 추워. 정말 어떡해. 멀어져가는 견인차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너무 추워서 코끝을 칼로 베는 것 같았다.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조금만 가면 터널 바뀔 거라고. 어둡고 답답한 이 터널만 넘어서면 다른 세상이 보일 거라고 되뇌며 견딘 결혼이 끝나버렸을 때 내 앞에는 7,800만 원의 빚과 남편이 애지중지하던 이 자동차 한 대가 남아있었다. 눈이 쏟아지는 강원도 산길 위에서 나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뿌연 창밖을 바라보았다. 보험회사도 렌터카 회사도 내 전화를 받지 않은 채 통화 중이었다. 대신 원치 않는 부재중 전화와 서울로 돌아올 것을 종용하는 경고성 메시지만 계속해서 쌓여갔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다들 나한테 왜 이래? 그가 죽던 날에도 눈이 내렸다고 했다. 그는 이 소리를, 나붓거리며 쏟아지는 이 눈소리를 들었을까? 시동을 끈 차 안으로 바깥에 맹렬한 추위가 스며들어왔다. 나는 조수석에 있던 쇼를 두르고 어두운 차 안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또 최국장이네. 왜 그래? 다들 왜? 나한테 왜 그러느냐고! 나는 울음을 삼키며 핸들을 잡고 있던 손가락에 끼어진 그의 반지를 바라보았다. 계속해서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다. 이 자식. 나쁜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